어머니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상을 다 치르지 못하고 푸바오를 중국에 데려다주고 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푸바오 잘 데려다주고 올게요 하면서 인사를 건넸던 그 마지막 대화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니도 푸바오도 곁에 없지만 텃밭에 가면 어머니도 푸바오도 가족들과 바오 패밀리들도 모두 연결돼서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봄이 오는 따뜻한 길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오늘 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혹시 저를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시나요? 다행히 안 계시는군요. 네, 저는 남천바오 할아버지 강철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불리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강프로, 강마에, 강바오, 판다 아빠, 판다 할아버지, 또 푸바오 할아버지 등등 대부분의 이름이 판다를 만나면서 붙여진 별명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바로 푸바오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푸바오의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푸바오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다 기지에 다녀왔을 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식욕이나 활력도 좋은 상태였고요. 눈빛도 똘망똘망하고 피모의 상태나 보행 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네? 결혼했나고요? 네, 저는 결혼했어요. 네. 판다월들 푸바오가 떠난 지가 한 2년이 되어가는 지금 보니까 아마 자신의 페이스를 잘 찾고 적응을 잘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남천바오 할부지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이제 그 판다들이 사는 공간에 남천나무를 심고 잔잔한 숲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남천나무를 갖고 왔는데 푸바오가 이제 자신의 체급이랑 맞는 남천나무를 가지고 스파링 상대로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남천나무는 좀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 남천나무를 푸바오 못지않게 이렇게 잘 가꾸는 저를 보고 또 푸바오 할부지 대신에 남천나무에도 남천바오 할부지, 또 남천나무를 가꾸는 저에게도 남천바오 할부지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천바오 할부지로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푸바오에 이어서 쌍둥이 아기 판다들도 루이 후이바오도 남천나무랑 함께 성장을 잘 하였죠. 최근에는 3월 3일 날 루이바오, 후이바오, 아이바오, 러바오가 사는 공간에 유채를 가득 심어줬습니다. 유채를 예쁘게 심어주었는데요. 유채는 제가 2016년에 러바오, 아이바오를 데리고 한국에 왔을 때 그 다음 해부터 9년 동안 지금 계속 심고 있어요. 3월 3일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아이바오, 러바오가 한국으로 처음 왔던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푸바오가 일반 팬분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바로 3월 3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맞추어서 유채를 제가 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에버플랜토피아라고 하는 식물 카페 글을 매주 연재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에세이 매일 아침 나는 텃밭에 간다라는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동물원에 근무하는 판다 줍키퍼가 어떻게 식물 관련한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이지? 저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약간 터전은 바탕의 식물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배를 채워주는 먹이가 되어주고 몸을 숨기고 쉴 수 있는 은폐물이 되어주고 더위나 추위를 막아주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터전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근무하면서 동물 공부를 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경학과에 편입해서 식물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그 공부한 조경학이 동물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988년도에 에버랜드 동물원에 입사를 해서 약 80여 종의 동물들을 만나고 관리하는 사육사입니다. 판다라는 동물은 1994년부터 5년 정도 처음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2016년에 아이바오, 러바오를 만나면서 다시 재차 인연을 맺었습니다. 판다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을 때 담당자로서 저는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기 판다를 좀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육사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판다의 번식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암수 궁합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임신 가능한 날이 가임기가 1년에 딱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짝짓기를 성공하기도 어렵고 또 수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임신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동물이죠. 너무나 가녀린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생존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동물이에요. 이런 힘든 시기를 거쳐서 아기 판다가 번식에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환호성을 칠 때도 저는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가녀린 생명체에게 뭔가 잘못되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느낌으로 저는 긴장감을 덤으로 갖고 살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는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안녕 할부지라는 영화에서도 소개된 내용이지만 저는 조그마한 텃밭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텃밭에 달려가서 농작물들을 돌보고 농막에서 쉬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숲에 둘러싸여 있는 이 텃밭이 처음 털을 이렇게 보러 가실 때 소개를 시켜주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4, 5년 동안 나온 지 4, 5년이나 됐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맹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 판다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많은 부담과 긴장감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 텃밭에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매일 했습니다. 멀리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매일 통화를 하며 소통하고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매일 통화를 하는 게 낯설었어요. 잘 지내시죠? 식사는 잘 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 없으시죠? 그럼 건강 잘 챙기세요 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통화할 때 그래요. 네. 그런데 통화를 이제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와 할 얘기가 너무도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어린 시절부터 기억나는 모든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은 너무도 즐거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통화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래저래 통화를 빼먹을 이유들이 많았는데 저는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쓰는 일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 1일차, 2일차, 10일차, 100일차, 1000일차. 만약 낮에 통화를 놓쳤으면 저녁에 일기를 쓰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늦은 시간에도 어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빼놓지 않고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되었고요. 연로하셔서 이제 거동이 편치도 않으시고 동네 또래분들이 이제 몇 분 안 남으시니까 어머니는 너무 좀 외로워하셨지만 통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철원이랑 통화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자주 하셨고요. 시골 마을 회관에 계실 때도 제가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계신 데서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대요. 우리 철원이는 이렇게 매일매일 통화를 한다고 자랑 삼아서.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이 나쁘지 않았죠. 텃밭에 있는 시간에도 어머니랑 통화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릴 때 이제 여러 가지들을 물어봐요. 옥수수를 심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옥수수는 정말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한광주리를 따다가 무쇠솥에 이렇게 쪄주시면 육남매가 호호 불어가면서 아주 맛나게 먹었던 특별 간식이거든요. 늘 배불리 먹이지 못했던 것을 한스럽게 생각을 하셨던 터라 자식들이 옥수수를 맛나게 먹는 모습에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어머니, 옥수수는 구덩이에 몇 알씩이나 심어요? 간격은 얼마나 띄어서 심어야 돼요? 얼마나 깊이 심어야 되죠? 여기는 거름을 무엇을 얼마나 주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머니는 대충 심어라 그러면서 껄껄 웃으세요. 근데도 대충 심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적은 것까지 꼬치꼬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뒤로도 막 옥수수 북은 주었냐, 덧걸음은 주었냐, 겨순을 따줘야 옥수수가 크게 열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늘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통화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옥수수는 잘 되어서 어머니가 쪄주시는 그런 옥수수 맛을 느끼면서 맛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텃밭은 작은 고향이었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제가요 3년 전부터는 텃밭에 전혀 경험이 없는 당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판다들이 당근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당근을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여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첫 해의 당근은 잎은 정말 울창하게 농사가 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당근은 이 손가락만 한 그런 느낌의 당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일단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판다 우리 바오 패밀리들에게 갖다가 주었거든요. 그런데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저랑 약간 친분 관계가 절친인 우리 아이바오만 그냥 먹어주는 느낌으로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저도 좀 허탈했는데 저는 이유를 나름 분석해가면서 당근 농사에 진심을 담았고 다음 해부터는 제법 그럴싸한 당근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입맛이 좀 예민한 아기 판다 푸바오도 마트 당근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편식대장 러바오도 직접 재배한 당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텃밭은 판다 가족들과 저를 진심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안 울어요. 네, 하루 전날 돌아가셨는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상을 다 치르지 못하고 푸바오를 중국에 데려다주고 와야 했습니다. 전용기에 탈 수 있는 인력을 당장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가야 되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제가 3일 전에 병원에 다녀오면서 어머니께 같이 사진 한 장 찍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머니는 이제 병원에서 무슨 사진이냐, 나 퇴원하고 너 중국 다녀와서 예쁘게 찍자 하시면서 거부를 하셨죠. 아유 그때 또 찍더라도 한 장만 찍어요 하면서 촬영한 셀카가 어머니와의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푸바오 잘 데려다주고 올게요 하면서 인사를 건넸던 그 마지막 대화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니도 푸바오도 곁에 없지만 텃밭에 가면 어머니도 푸바오도 가족들과 바오 패밀리들도 모두 연결돼서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야 저 아저씨 나이가 한 80 되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시골입니다. 네, 4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고요. 검정 고무신에 형들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책을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어깨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메고 학교에 다니면서 도시락은 꽁보리밥에 신김치가 전부였기 때문에 가끔 도시락에서 김치 국물이 새어나서 책이 빨갛게 물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발소에 갈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가위로 머리를 깎아주세요. 팍팍 깎아주시는데 이렇게 깎고 나면 이 머리에 박고랑처럼 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학교에 정말 가기도 싫었어요. 학교에만 다녀오면 책보자기를 마루에 벗어 던지고 농사일 하시는 부모님을 도우려고 들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농사, 벼농사, 배추농사, 깨농사, 보리, 콩, 옥수수, 무 이런 것들 농사를 하면서 어린 시절 성장을 했고요. 농사가 없는 농한기에는 아버지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러 다니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도 힘들게 생각했던 어려웠던 농사일들을 정말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생활입니다. 지긋지긋한 농사일을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그 시절을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에 입사를 해서 동물원 생활이 시작되었고 야생 동물들과 함께한 생활들이 벌써 40년이 되어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들이 감추어야 될 가난이 아니라 정말 나를 강하게 단련하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재산이고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텃밭은 작은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추억이 가득한 어린 시절에 만났던 식물들을 심고 그때의 추억을 함께 갖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텃밭은 연결입니다. 가족들과의 연결, 바오 패밀리와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동식물들과의 연결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또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객체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돌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 대하는 동물들 하나하나, 식물들 하나하나까지도 나와 연결된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육사, 강사, 저자, 유튜버, 카페지기, 학생, 농부, 영화배우 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직업군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텃밭에 간다라는 책에서는 이런 연결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만나는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따뜻한 햇살과 스치는 바람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연결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모두 진심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한 자루에 촛불을 켜십시오. 그 무엇도 탓해서는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탓하지 않고 느리지만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타인들에게 평가하고 결정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사육사다, 사육사로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저 또한 성공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나를 평가하고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순간 세상에 나란 존재는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지요.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면 자신이 아주 작고 초라해지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판다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이나 대나무를 텃밭에서 재배해서 내가 정성 들여 키운 먹이를 바오 패밀리들에게 맛보여주고 싶은 저의 마음이랄까요? 그것이 나름 좋은 사육사가 되고 마음을 갖는 저의 어떤 바램이나 저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테마파크에서는 무대와 연기자 개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테마파크는 무대, 거기서 일하는 우리는 캐스트. 그래서 무대에 선 자신들의 행동이나 용모, 서비스도 연기자처럼 몰입하고 진심을 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39년 차 무대에 선 연기자가 되는 셈이지요. 동물들, 식물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진심을 다하려고 연기하는 39년이었습니다. 특히 동식물과 자연에는 진심을 담아내지 않고서는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판다 할부지와 바오 패밀리들을 바라보는 팬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타인들이 평가하고 결정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좋은 사람의 기준을 자신이 만들고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자신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도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드럽고 따사로운 눈빛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